당신의 제품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다면 버텨내야 한다. 기회는 반드시 온다. 그때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당신의 회사에서 자산이 늘어가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드리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대한민국의 창업기업 생존율은, 창업기업이라고 하면 통상 7년 도래까지를 창업기업이라고 하고요. 3년이 초기 창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초기 창업 지원 사업, 그러면 3년 미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창업기업 지원 사업이다. 그러면 7년 이하 이렇게 보시고, 그 이유는 성장기, 도약기 이런 표현을 통상 씁니다. 그러니까 창업기업이다. 그러면은 7년 미만이에요. 그런데 생존율을 보니까 1년차 생존율이 한국의 경우는요 65%입니다. 1년차 생존율이 65%예요. 그러니까 만 1년이 되기 전에 무려 35%가 하려고 했다가 폐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더 내려와서 5년 차 되었을 때의 생존율은 29.2%, 5년 지나면 70%가 망합니다. 국내 창업기업 업종별 5년 후 생존율을 보더라도 5년 후에 생존율 기준으로 볼게요. 예술, 스포츠, 여가 22%, 숙박 음식점 22%, 사업 지원 서비스 26%, 도소매업 29%, 교육 서비스업 30%, 출판 영상 정보 35%, 보건사회복지 55%,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 39%, 제조업 42%, 전체 33%가 살아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사회가 차이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건사회복지, 요양원 만들면 5년 이후에 돈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더 살아남아야죠. 당연히 요양원 만들면 55%가 살아요. 그런데 가장 낮은 게 어디입니까? 스포츠, 예술, 여가 서비스 22.3%.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스타트업, 죽음의 계곡 이야기가 있죠. 스타트업이 자사, 기술 또는 상품을 초기 시장에 진출하면 네스밸리라고 부르는 초기 캐즘을 겪는다. 이 초기 캐즘을 넘지 못하는 스타트업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죠. 우리가 기술 수용 곡선, 제품 수용 곡선을 이야기할 때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리고 맨 처음에 이노베이터, 그리고 얼리 어댑터, 그 다음에 전기 다수 수용자, 후기 다수 수용자, 그리고 지각 수용자 혹은 이탈자죠. 이 흐름 속에서 비즈니스가 처음에 출시를 하게 되면 시장과 제품이 잘 안 맞는 상황이 생기죠. 이게 캐즘입니다. 전체의 약 15% 정도 되는 시장이죠. 자,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내러티브 앤 멤버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메리츠증권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는데, 우리 기업이 스타트업, 유년기, 고성장, 성숙기 안정기, 쇠락 단계, 비즈니스의 단계에 있어서 이 책에서 이제 분석을 쭉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더니 이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스타트업 단계예요. 스타트업 출발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출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이야기를 할 때 전통기업이라 한다 하더라도 이 이야기를 저기 강남에 있는 걔네들, 성수동에 있는 판교에 있는 걔네들 이야기지, 요렇게 들으시면 결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어떤 회사는 스타트업이고 어떤 회사는 스타트업이 아니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새롭게 도전해서 시작한 일이 있는 모든 회사는 스타트업이다, 요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스타트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SK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지금 충족되지 않은 시장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한 사업 아이디어가 있냐는 말입니다. 이게 스타트업의 출발이거든요. 핵심 질문,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존재하는가, 짐작되는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생존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유년기로 되죠. 신규 사업 TF 시작했어요. 한 명한테 시장 조사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누구 영업부한테 그 기존의 일도 하면서 시간이 좀 되면 이런 시장도 한번 가보세요 했어요. 그런 상태가 뭐예요? 유년기예요. 유년기. 돈 많이 들이지 마세요. 아이디어를 잠재적으로 매출과 이익으로 바꿀 사업 모델이 됐냐?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느냐? 이런 방식으로 하면 추가적인 매출을 올릴 만한 기회가 되느냐? 사람들이 제품이나 그 서비스를 사용할 것이냐? 그들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얼마나 마음에 들어 할 거냐?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될 거냐? 거기서 됐어요. 이게 TF 단계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성장 단계로 넘어가죠. 이제는 사업부로 만들 단계가 된단 말이죠. 잠재적 매출이 현실의 매출로 전환되어서 사업이 구축돼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유료로 사용할 사람들이 있는가? 규모 확대가 가능한가? 매출이 나오기 시작해요. 영업부에서 그 김대리한테 그냥 김대리가 담당하는 정도인데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영업 2팀을 만들었어요. 경우에 따라서 신규 사업 TF 기획실에서 주관하거나 경영자가 주관을 했어요. 그런데 팀장 한 명 세워가지고 신규 팀 만들었어요. 그 3명 만들었는데 3명 인건비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가요. 매출 1,000만 원은 안 되지만 500만 원, 700만 원 요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사업부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숙기로 넘어가니까 손실이 이익으로 전환되면서 사업이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해서 방어해야 되는 단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사업은 축소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단순화시키면은 뭐라고 불러요? 이제 통상 임계점 이런 표현을 쓰는데 3중점에서 고체, 액체, 기체로 다 가능성이 있는데 그 기체의 임계점이 되면 이게 쫙 폭발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임계점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물이 99.9도에서 100도가 딱 되면 수증기로 딱 날아가는 그 상태죠. 그걸 우리는 외부의 큰 도움 없이도 스스로 유지하고 성장하는 규모, 크기, 숫자, 티핑 포인트라고 부르기도 하죠. 굉장히 이제 막 맞고 품어야 되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확 꺼지는 이거죠. 확 커지는 거. 임계점이 지나야 당신의 상품이 대중시장에서 사랑받는 상품이고 고객이 고객을 창출하는 단계까지 간다. 거기를 넘어라. 그래야 임계점, 크리티컬 매스, 액체가 기체로 변화하는 순간의 온도와 압력인 거죠. 에어비앤비. 과거의 에어비앤비가요, 지금의 에어비앤비처럼 대중시장으로 나오기 전까지 무지막지한 버텨냄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에어비앤비는 2020년 1분기부터 2024년 3분기까지 계속해서 거래 규모는 상승 추세입니다. 에어비앤비가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요, 망할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이 망한다 그러고 전부 다 그 3년 못 버틸 거다 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 기간에 망한 유사한 기업들 많이 나왔죠. 근데 에어비앤비 안 망했어요. 왜냐? 많은 사람들은 에어비앤비가 가지고 있는 사업 모델보다도 에어비앤비가 가지고 있는 버텨내는 능력을 높게 평가하죠. 그래서 주식을 안 뺀 거예요. 주식을 안 뺐으니까 시가총액이 유지가 되니까 실탄이 있는 것이고 그 실탄 가지고 버텨낸 겁니다. 이유가 뭐냐? 에어비앤비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에 에어베드 앤 브렉퍼스트, 에어비앤비 전신이죠. 웹사이트를 만든 거예요. 그냥 자기가 에어비앤비는 세 개의 에어매트와 아침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에어베드예요. 라꾸라꾸,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라꾸라꾸 깔아주고 그 다음에 아침에 토스트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와서 자세요. 아니 돈이 없으니까 그거 한 거예요. Stay with a local when traveling. 여행할 때 그냥 그 로컬에서 자세요. 리츠칼튼, 메리어트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빈방 하나 있으니까 여기서 자세요. 요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요렇게 시작을 하니까 잘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 모았어요. 친구들 모으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똑똑똑똑똑 죄송한데요. 저희가 뭐 이렇게 하는데 돈 버실 마음이 있으세요? 안 할 거야. 문 닫았죠. 집집마다 다니면서 똑똑똑똑 이런 거 할 텐데 좀 하시겠어요? 이런 거 할 텐데 좀 하시겠어요? 부업으로 좀 방 하나 남은 거 있으면 돈 좀 버시죠? 제가 사진 좀 찍어가도 될까요? 탁탁탁탁 해서 해준 거예요. 자기 지역 주민들한테 한 겁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온라인으로 올리고 그 다음 단계 간 겁니다. 처음에 돈 벌었어요? 못 벌었어요? 돈 못 벌었습니다. 돈 못 벌어서 시리얼 팔면서 버텼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시리얼을 팔아서 돈을 모을 수만 있다면 빚과 손해를 어느 정도 메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에어비앤비가 상당히 투자도 받고 그러하던 때입니다. 근데 장사가 안 되고 매출도 안 나오고 돈도 없으니까 뭐 만들어서 팔았어요? 이게 이제 미국은 이제 경선을 하면 축제잖아요. 축제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오죠. 그러니까 오바마 시리얼, 맥체인 시리얼, 캡틴 맥체인, 이 베트남 전쟁의 영웅 캡틴 맥체인, 대선에선 졌습니다. 졌지만은 요거 시리얼 만들어가지고 판 거예요. 에어비앤비가 시리얼 만들어 팔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에어비앤비의 이제 창업자들이 누구를 찾아갔냐? Y 컴비네이터라고요. 세계 최고의 투자 회사입니다. 찾아가가지고 저희가 이런 사업 모델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조금 하고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을 하면 드디어 리츠칼튼과 여행의 판도로 바꿀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PT를 했죠. 근데 Y 컴비네이터가 시덥지 않았습니다. 세금 문제도 생길 것 같고 뭐 어린애들이 뭐 소꿉장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투자 안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돌려보낸 거예요. 근데 나가다가 자기네들이 가방에 가지고 온 저희가 실은 이런 것도 팔아요 하면서 두 개를 딱 올려놓은 거예요. 뭐예요? 바로 이 오바마 시리얼과 맥체인 시니어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건 뭔데? 에어비앤비의 창업자이자 CEO인 이 젊은 청년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저희가 수익이 안 나가지고 그래도 저희 이용한 사람들한테 이게 민주당 경선, 공화당 경선이 있을 때 요거라도 만들어가지고 팔아서 저희가 버텼습니다. 요렇게 말한 거예요. 요렇게 말하자 Y 컴비네이터의 투자자가 뭐라고 말했냐? 당신네들은 바퀴벌레만큼이나 강력한 생존력을 가지고 있군요. 내가 당신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생존력 때문에 내가 돈은 투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2만 달러 자금을 투자받았습니다. Y 컴비네이터에서는 시리얼을 판매하며 살아남은 생존력을 보면서 절대 죽지 않을 팀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2009년 1월 달에 투자 결정했고 지분율 6%를 받고 2만 달러밖에 투자 안 했어요. 지분율 6%에 2만 달러. 12년 동안 투자를 유지했고요. Y 컴비네이터는 2020년 12월에 나스닥에 상장을 한 에어비앤비 덕분에 지분율 3.3%에 약 3조 3천억 달러의 가치를 확보한 겁니다. 엄청나죠? 2만 달러 투자해서 3조 3천억 달러.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투자할 때 제품 아이템 가지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 창업자를 보고 투자한다. 많은 VC 투자자들 제 주변에도 있고 저희도 이제 AC잖아요. 엑셀러레이터 투자자죠. 근데 제가 볼 때도요. 사업 아이템으로 투자하지 않아요. 그 창업자가 얼마나 바퀴벌레 같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마인드가 되어 있냐. 진짜 인생 전체를 걸었냐. 올인했냐. 그거 보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사람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는. Y 컴비네이터도 그렇게 한 거죠. 에어비앤비도요. 시리얼 팔면서 버텨내던 시기가 있었다. 에어비앤비가 단돈 2만 불 투자 받고 6% 줬던 시대도 있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사가 불황기를 버텨내야 돼요. 직원도 힘들고 회사도 어려워요. 그럼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 불황기를 버텨내야 되느냐? 1번, 자산이 회사의 것으로 남아야 됩니다. 자산이 개인의 것으로만 가면 안 되고 회사의 것으로 남아야 돼요. 직원이 떠나도 회사의 것으로 남는 게 있어야 됩니다. 직원들이 현재 있는 직원 100명, 30명 다 있어요? 근데 그 직원들이 다 떠났어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Nothing! My company is nothing! 돼버리면 그런 방식으로 불황기를 버텨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일 해야 됩니다. 관계자산 쌓여야 됩니다. 사회적 자본 얻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이제 같이 보시죠. 어때요? 개인 입장에서도 직원은 직원 나만의 자산이 쌓이는 방식으로 직장 생활해야 돼요. 회사를 떠나도 내 것으로 남는 일이 있는 방식으로 직장 생활해야 됩니다. 회사도 자산이 회사의 것으로 남는 방식으로 이 불황기를 버텨야 돼요. 직원들이 어느 날 다 떠나가도 회사에 남는 게 있어야 됩니다. 노동과 보상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회사를 노동과 보상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일해서는 안 되고 가치의 교환 방식으로 일해야 됩니다. 직원도 회사에 대해서 가치를 계속해서 창출해주고 있어야 되고 회사도 개인에 대해서 그의 자산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일이 가야 된단 말입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테드 강연 중에서요, 인기 있게 우리가 본 강연 중에서 빌 그로스가 2015년 3월 달에 했던 5 Essential Elements That Lead to Success예요. 성공을 이끄는 5가지 요소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아이디어, 좋은 팀,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에 펀딩, 돈, 그리고 타이밍이에요. 5가지 요소 중에서 최근에 기업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에어비앤비, 인스타그램, 우버, 유튜브, 링크드인, 워번, 키즈모, 펫, 플로즈, 프렌드스타 이런 기업들 있죠. 스타트업을 해서 유니콘 기업으로 간 곳들에 그들한테 그 설문조사를 해보고 분석을 해봤더니 뭐가 가장 높아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 제일 높습니다. 타이밍과 비교되는 게 뭐였습니까? 펀딩,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에 어떤 아이디어, 탁월한 아이디어, 그리고 팀과 실행, 이거는요 14, 24, 28, 32%밖에 안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회사의 성공 요소를 뭐라고 대답하냐면 타이밍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이게 정직하고 솔직한 이야기예요. 실행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디어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타이밍을 측정하기 위한 최선은 당신이 제공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정말 솔직해지자면 현실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 추진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타이밍에 대해서 매우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당신의 제품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다면 버텨내야 한다. 기회는 반드시 온다. 그때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당신의 회사에서 자산이 늘어가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